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라고? 미쳤어? 여기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여교수가 있습니다. 평소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가진 질환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 있었다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 오자마자 주저앉아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백스터이고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는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 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껴왔고 언어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큰 강의실에서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비편에 걸린 하버드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세계 주요 언어 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학생들에게 발표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지도를 보여줬죠. 동아시아로 넘어갔을 때 한국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혼합 언어예요. 특별히 중요하거나 독창적인 건 없어요. 라고 가볍게 넘겼죠.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백스터 교수님, 한국어는 독자적인 언어 아닌가요? 저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중국어나 일본어만큼 중요하거나 흥미롭진 않아요. 이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편협했구나 싶어요. 당시에는 제가 한 말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한국어는 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갔어요. 손을 제배에 올렸는데 그때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한 지 5개월이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기, 문화를 좀 배워볼까? 하면서 배 속의 아기에게 영어로 책을 읽어줬어요. 저는 서양 문학의 고전, 디킨스, 오스틴, 트웨인을 전부 읽어주려고 계획했어요. 한국의 신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아기 교육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시작을 선물하고 싶어. 저녁을 먹으며 설명했죠. 그러려면 중요한 언어와 문화를 태어날 때부터 접하게 해야 해. 남편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인데. 뭘 준비했어? 제가 여러 아이디어를 나열했죠. 당연히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정도도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중국어도 가르치면 좋고. 그때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어는? 요즘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잖아. 저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건 필요 없어. 한국어는 우리 아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 정말 부끄러워요.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도 전혀 몰랐죠. 그 후 몇 달은 금방 지나갔어요. 저는 수업을 계속하면서 좁은 세계관을 학생들과 나누었죠. 배 속의 아이에게 셰익스피어와 괴테를 읽어주며 단 한 번도 한국 동요나 전래동화는 떠올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출산일이 왔고 저는 아름다운 딸을 품에 안았어요. 저희는 아이 이름을 릴리라고 지었죠.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릴리야, 제가 속삭였어요. 엄마가 널 많이 가르쳐 줄게. 최고의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될 거야. 넌 엄마처럼 똑똑해질 거야. 모든 게 다 계획대로였어요. 릴리는 여러 언어를 배우고 훌륭한 문학을 읽으며 제대로 된 문화를 누리며 자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어는 제가 릴리의 미래를 꿈꾸는 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하죠. 그때 저는 릴리와 제가 무시했던 그 언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서 첫날 밤, 릴리를 품에 안고 잠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계획에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하버드의 교수, 언어 전문가 알렉산드라 백스터였고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막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과 교훈이 시작되고 있던 거였죠.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릴리가 태어난 그날을요. 그 작은 몸을 제 가슴에 안고 있으면 우리가 나눌 대화들, 제가 읽어줄 잠자리 동화들,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줄 순간들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았어요. 릴리는 아주 조용하고 순한 아기였어요. 저는 그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얘는 참 차분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네. 남편 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자꾸 불안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릴리는 다른 아기들처럼 옹알이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고
그 예쁜 파란 눈도 우리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릴리가 돌이 되었을 때쯤 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은 첫 단어를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릴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죠. 몇 시간이고 앉아서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돌리거나 블록을 일렬로 완벽하게 정렬하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아주 약간 느린 건데 뭐. 조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제가 언어학자인데 누구보다 언어 발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 저이니까요. 우리는 릴리를 데리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죠. 그리고 릴리가 18개월이 되던 시점에 결국 진단을 받았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이었어요. 자폐라는 단어가 제게는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떨어졌어요. 자폐라니요. 제 딸, 제 완벽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인 제가 이제 자신의 아이와 소통조차 할 수 없게 되다니. 정말 우주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릴리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에 매달렸어요.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죠. 언어 치료, 작업 치료, 행동 분석 치료까지 해봤어요. 식단도 바꾸고 음악 치료도 시도해봤으며 실험적인 치료법도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릴리는 여전히 자신의 조용한 세계에 갇혀 있었고 저는 하루하루 점점 더 무력함을 느꼈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릴리는 제게 안기지도 않고 저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녀를 안아주길 바라며 팔을 뻗지도 않았고 울면서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벽을 어떻게 깨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버드의 동료들은 저를 지지해줬지만 그들의 눈에서 동정의 기색이 보였어요. 몇몇은 제가 릴리를 위해 휴직을 내는 게 어떻겠냐고도 했죠. 하지만 일만이 제가 여전히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집이 조용할 때 저는 릴리의 방에 들어가서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제발 나와 대화해줘. 가끔 릴리가 깨어있을 때 그 눈에서 잠깐 이해의 기미를 본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늘 금세 사라지곤 했어요. 릴리의 3번째 생일이 다가올 즈음 저는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어요. 자신감 넘치고 학문적 성취를 자랑하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두렵고 좌절한 엄마만 남았어요. 제 모든 지식과 수년간 언어를 공부했던 모든 경험이 릴리의 침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신경질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피하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의 아이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아이들이 질문하고 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나 아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저와 조는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조는 제가 릴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존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둘 다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특히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는 릴리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플래시카드와 그림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릴리는 구석에서 블록을 색깔별로, 크기별로 완벽하게 배열하는 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요. 그때 저는 책 한 권을 들었어요. 고양이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죠. 제가 릴리에게 100번은 읽어줬을 법한 책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이 모든 교육과 전문 지식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려. 그 생각이 마치 몸을 칠하는 듯 제 마음을 강타했고 릴리의 진단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저는 릴리에게 다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너와 연결될 방법을 찾겠다고요. 방법은 몰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 작은 신비로운 마음속 어딘가에 제 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찾아낼 겁니다. 저는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낼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애써 피하려던 언어학 컨퍼런스에 가게 됐어요. 알렉산드라, 가야만 해요. 학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학교의 중요한 일이에요. 전 반박하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딸 릴리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 시간은 길고 불편했어요. 잠도 잘 수 없고 릴리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릴리가 저를 필요로 하면 어쩌지? 제가 없는 동안 감정 조절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비록 일주일뿐이지만 딸을 두고 떠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하고 짜증이 났어요. 공항은 너무 크고 붐볐고 낯선 얼굴들과 읽을 수 없는 표지판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죠. 간신히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시는 거예요. 호텔 주소를 보여주고 나서야 우리는 북적이는 서울 도심으로 출발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길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고층 빌딩들과 네온사인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몰두하며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마치 뉴욕이나 도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후진적인 곳이 아니더라고요. 호텔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짐을 대충 풀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며칠이고 푹 자고만 싶었지만 컨퍼런스가 다음날 아침에 시작이라 자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억지로 샤워를 하고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어요. 다음날 겨우 몸을 끌고 컨퍼런스 센터로 갔어요. 건물은 엄청 크고 반짝이는 곳이었고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로 북적였어요. 아는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별로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개회식은 길고 지루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여러 연설들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드디어 첫 번째 세션들이 시작될 때 프로그램을 훑어보다가 그나마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를 찾았어요. 한글, 과학적 문자와 언어 학습에서의 잠재력.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어요. 과학적 문자. 별거 아닌 걸 크게 부풀리려는 한국 교수겠지 싶었어요. 다른 할 일도 없으니 한번 들어보기로 했죠. 적어도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세션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겨우 자리를 잡고 팔짱을 낀 채 별 기대 없이 발표를 듣기 시작했어요. 발표자는 이진훈 박사님이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35살 정도 되어 보였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글, 즉 한국의 문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또 시작이네 하고요. 하지만 이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자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사님은 한글이 15세기의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고안된 문자라고 설명했어요. 자음은 그가 스크린에 띄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소리를 낼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박사님은 한글이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아이들과 성인들이 얼마나 빨리 읽고 쓰기를 익히는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어요. 그러던 중 그의 다음 설명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에게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놓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이 박사님은 한글이 자폐아동 치료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보여주었어요. 글자의 시각적인 특성, 기호와 소리의 명확한 연결, 논리적인 진행 방식이 일리 같은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 같았어요. 세션이 끝날 때쯤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웃기려고 온 세션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세션이 끝난 뒤 이 박사님께 다가갔어요. 박사님. 저는 갑자기 긴장한 마음에 말을 더듬었어요. 발표 너무 흥미롭게 들었어요. 자폐아동들에게 한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박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요. 기회가 된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얘기 나눌까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작은 희망의 빛을 봤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번 여정이 릴리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찾을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이곳에서 말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 속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지 말이에요. 겸손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배울 준비가 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맞은편에 앉은 열정적인 한국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에게, 릴리에게,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요. 제가 거의 놓칠 뻔한 컨퍼런스 세션 덕분에 말이 에요. 서울에서 더 머무르기로 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먼저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을 창제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와 과학이 담겨 있는지 몰랐거든요. 박물관에는 각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전시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공중에 글자를 그려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 다음에는 몇몇 현지 언어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제가 교수임에도 몰랐을 것들을 너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박 박사님은 몇 시간 동안 한글이 전 세계의 언어 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저도 직접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글을 쓰면서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손이 새로운 글자 모양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과 비슷하고 모음도 체계적이라 참 단순하면서도 똑똑한 문자였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글자를 그리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올바르게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어린 소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자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을 하지 않고 소리만 내면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너무 지쳐 보였어요.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힘겨워 보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제가 연습하고 있던 한글 글자를 소년에게 보여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에 있는 딸, 릴리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년이 움직임을 멈추고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렸어요. 소리를 냈는데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했어요. 소리가 글자의 모양과 맞추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저에게 이 아이가 말에 가장 가까운 반응을 보인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릴리가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1시간 정도 그 소년에게 더 많은 한글 글자를 보여줬어요. 소년은 매번 집중해서 글자를 보며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그저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수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이렇게 효과적인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한글이 자폐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이 글자가 제 딸의 목소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 연구를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지식을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릴리에게 시도해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날 대학에 전화를 걸어 휴직을 요청했어요. 서울에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한글과 소통장애 아동들에게 미칠 잠재력을 배워야 했어요. 또 제가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반성하기도 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글을 공부하는 데 몰두했어요. 수업을 듣고 전문가들을 만나며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도 방문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글자의 엄청난 가능성을 봤어요. 어느 날 학교를 나서다 릴리와 비슷한 또래의 한 여자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한글을 쓰면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릴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지만 처음으로 릴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그저 언어학 교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글을 미국에 가져가서 릴리와 같은 아이들을 돕겠다는 사명이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글이 정말 릴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글에 대해 배운 것들을 자폐 아동, 특히 제 딸 릴리를 돕는 데 사용할 생각에 너무나 설렜습니다.
바로 큰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이 정말 자폐 아동들에게 언어 능력 학습을 도울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팀을 꾸렸습니다. 뇌과학자, 언어 전문가, 그리고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요. 우리는 한글을 사용해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만약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그런데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동안 뇌 스캔을 했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뇌 부위가 활발하게 반응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놀라웠죠. 다른 알파벳의 어려움을 겪던 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훨씬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릴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한글 기호와 소리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연결 몇 개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 단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릴리가 한글 문자를 가리키며 올바른 소리를 냈을 때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몇 년 동안 본 진전 중 가장 큰 발전이었거든요. 물론 제 연구에 대해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하버드의 동료들 중 일부는 제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예전 저처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연구를 무시하는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릴리와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이 연구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기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의심이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 연구를 의심할 때마다 저는 릴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떠올렸고 서울의 그 카페에서 봤던 그 소년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얼굴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대학 곳곳에서 제 연구에 대해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고 매 스캔 결과를 설명하고 그들의 발전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조금씩 동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를 두고 더 이상 논쟁할 수 없었죠. 심지어 특별 워크숍도 조직해서 한국어 전문가들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무시하던 교수들이 이 워크숍에 와서 노트 필기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히 비판적이었던 한 동료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알렉산드라,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내 연구에 대해 내가 틀렸다는 걸. 한국에 대해서도 말이야. 한 알파벳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수록 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희망을 잃었던 부모들이 처음으로 아이들이 언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글은 아이들이 영어든 다른 언어든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저는 매일 릴리와 함께 연구해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 학습했어요. 물론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릴리가 전혀 학습에 참여하려 하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좋은 날, 릴리의 눈에서 이해의 반짝임을 볼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연구와 릴리와의 학습을 마친 후 서재에서 한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한글을 무시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이 우아한 기호들이 희망, 진보, 그리고 언어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한글과 함께한 여정이 단지 제 연구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도 변화했어요. 저는 더 개방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한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때로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힘겹게 깨달았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릴리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보니 릴리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한글 문자를 따라 그리며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한국어 학자들에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께, 그리고 저를 그 서울의 학회로 이끈 운명에 감사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어요. 릴리의 언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연구도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릴리에게 잘 자라고 뽀뽀를 하면서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어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그 언어로 말이에요. 무대 뒤에서 서 있던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 홀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이곳에서 제 여정이 시작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적인 외부인이 아닌 기조 연설자로 서 있었어요. 곧 한글이 제 삶과 딸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려고요. 박사님, 이분 뒤에 나가셔야 합니다. 스태프가 속삭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블라우스를 정리하려 손을 뻗었더니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 달랐어요. 세상에, 3년 전의 알렉산드라 박사는 지금의 저를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무대로 걸어나가자, 무대 조명은 너무나 밝았고, 수백 개의 얼굴들이 저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고,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제 딸 릴리도 보였어요. 그 옆에 앉은 이 박사님이 미소로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렉산드라 박사입니다. 오늘 한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3년 전 제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한글을 이해하기 전 모습입니다. 저는 언어학 교수로 모든 언어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죠. 한국어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며 계속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너무나 큰 착각이었죠. 그리고 제 눈을 뜨게 해준 건 개인적인 위기였어요. 릴리가 자폐 진단을 받았던 이야기,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로 인한 제 절망에 대해 공유했어요. 한글이 릴리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운명적인 순간도 이야기했죠. 한마디 할 때마다 어깨에 얹혀있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했어요. 한글은 제 딸에게 목소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겸손을 가르쳐 주었어요.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학자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죠.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슬라이드를 넘기자 MRI 스캔이 활동적으로 빛을 내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단어를 형성하는 영상도 재생되었죠. 청중은 집중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마법은 각 개인의 변화에서 일어나죠.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몇 년간 침묵하던 아이가 사랑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릴리에게 눈길을 돌리니 제 말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감정을 삼키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버드에서 한국어 학문을 옹호하게 될 줄도 몰랐죠. 그리고 딸을 영어와 한국어로 양육하게 될 줄은 더더욱 꿈꾸지 못했어요. 청중이 웃자 저도 미소 지으며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연설을 마치며 이 박사님과 한국의 모든 언어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지면서 제 여정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설 후 사람들은 제게 질문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제 눈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릴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안녕, 릴리. 엄마의 이야기 어땠어? 릴리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어로 말한 거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릴리를 꼭 안았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고 이 박사님조차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그 순간 제 여정의 모든 무게가 느껴졌어요. 편견에서 깨달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글은 릴리에게 소통수단을 준 것 이상으로 제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회의장을 나와 릴리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미래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아직 배울 것도 탐구할 것도 많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죠. 이제 어디로 갈까? 남편이 밝은 서울 햇살을 맞으며 물었어요. 저는 릴리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고 계속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